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하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 입추가 지나니 여지없이 조서오른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이렇게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그 분야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됐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투자가치 높은 기센 매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센 부동산은 가끔 나오십니다. 가끔 너무 바쁘셔서. 세무 쪽에는 뭐 아주 독보적인 분이시죠.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비스 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세 분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수남 세무사님은 너무하십니다. 좀 자주 나와주시죠.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도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은 파리 부동산 대책과 세금 총정리라는 주제로 먼저 1부에서는 중과세 적용 부과, 범위, 2부에서는 청약,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에 적용된 세금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틀 거창하게 세금 총정리라고 달아봤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규제책이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죠, 단계. 가장 센 단계가 이제 세금 부분을 다루는 단계인데요. 이 파리 대책이라는 이 문재인 이제 정부의 두 번째 대책에서는 아주 세게 지금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주 얼어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강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세 그 부과 범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청약, 분양권 뭐 이런 것들 사례별로 구체적인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남 세무사님,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세력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도 지금 핵심 말씀하신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과세 규정을 강화시켰다는 것. 이건 이제 다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기존에 있는 법 중에서 바로 투기적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시행된 법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되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우선 2주택자와 3주택자로 나눠서 지금 가산세율을 2주택자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를 더하다 보니까 올해 아마 내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주택자 같으면 62%까지 중과세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은 68.2%라는 초유의 세율이 지금 적용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10년 이상은 30%까지 해주는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돼 버리니까 명목소득,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바로 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세금이 과세되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 과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권 그 50% 중과세, 그다음에 비과세요건 강화 이런 거는 그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본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야만 근데 이거는 뭐 11월에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11월에 어쨌든 이제 야당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다시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장특공제라고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전혀 배제가 되다 보면 명목세율 아까 말씀하셨던 명목소득세율이 그냥 그 세율이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바로 가서 적용돼 버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주택자 유예 기간이 내년 4월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바로 시행해버리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3월 말까지는 유예를 시켜서 일단은 처분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다주택 중과 규정은 유예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50% 분양권 중과세는 아마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바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오죠. 네, 예, 예, 비과세 규정 그거는 어차피 2년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행이 있습니다. 그건 8월 2일. 그거는 취득부터 따지는 거니까 예, 예. 양도까지 따지려면 2년이 지나야 되니까 예,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겠죠. 네. 자, 우리 늘 소개하는 현재 공인중개사 계신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 지금 언론에서 관심이나 모든 포커스는 이제 내년 4월 다주택계획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 3월까지는 이제 팔아라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물량이 좀 많이 풀리면 뭐 좀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섣부른 예측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쪽에 다주택자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실제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고민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중개업소들도 지금 국세청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의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일부는 아직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가 지금 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표 일주일 후에 그 모 일간지 신문에 그 잠실 S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1억 이하 떨어져서 매물이 나왔다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편차를 보면 보통 매물이 뭐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에서 14억 사이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입지가 좋은 경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유일하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벗어나서 거래가 내년까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곳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모난도에 정맞는다고 지금은 뭐 팔 수 있어도 살 사람도 안 살 것 같고 팔 수 있어도 안 팔 것 같아요. 시장이 거의 정지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수남 세무사님, 이번에 아까 유예기간 없이 이번에 8월 2일부터 바로 이제 투기적으로 지정된 데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 831 대책 중에 가장 강렬한 대책이 1세대 2주택자는 중과세율 50%, 그렇죠. 3주택자는 60%,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시행을 하다가 결국은 2009년 3월 16일부로 유예를 두다가 2주택자는 중과 배제를 폐지해버렸고요. 3주택자도 지금 장특공제를 해주면서 투기적에 한해서 3주택 중과세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투기적이 사실은 2011년도에 전부 해제돼 버리니까 시행이 사실상 안 하다가 8월 3일 날 이제 투기적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8월 3일자로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일반인들이 잘못 받아들이기는 중과세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투기지역도 내년 4월 1일까지로 유예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기지역은 바로 즉시 지정. 8월 3일부터 바로 해서 10%가 지금 가산된 세율로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최고 세율은 4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기적에 들어간 서울의 7개 구에서 이제 세종시 포함만에 한다면 10%가 이제 가산이 돼서 50%까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올해까지는 이제 이 관련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는 겁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된 상태에서 10%만 가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뭐 투기 과열지구, 뭐 투기 지역 또는 이번 대책에 전부 다 내년 1월 또는 내년 4월 이렇게 시행된다고 유예된 거로 알고 계신데 투기 지역은 새로 법을 만든 게 지역을 새로 지정한 게 아니고 있던 법을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행된 법이었고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사실상 시행이 안 되다가 8월 3일자로 투기 지역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시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투기 지역에 있는 그 규제가 10% 양도소득세가 가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곽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 지역에선 당장 이제 10% 중과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까도 우리 안수남 세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2005년 831 대책에 지정됐다. 2009년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걸 뭐 과거사를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랜 시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조정기 침체기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양도세를 중과를 했었고요. 예. 그 양도세 중과의 효과가 이제 매물을 못 나오게 만드는 매물 품귀 현상을 불러와서 그렇게 뭐 대책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졌지만은 뭐 결국은 오르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투기 지역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서울의 11개구, 강남권의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하고 또 강북 지역의 용산, 마포, 또 강서 지역의 강서구, 양천구, 용산구, 그다음에 노원구도 이번에 포함됐고 성동구도 있죠. 서울의 11개구입니다. 여기는 당장 이제 가산세가 10% 그렇죠. 붙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언론이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츰 알려지면은 또 이걸 매물을 잠그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투기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오히려 벌써부터 매물이 잠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 하락폭을 하락하기는 할 텐데 낙폭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지금 않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급 상황에서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도 매물이 못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당장 이제 분양 일정을 다 늦추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급에는 악영향을 끼치겠죠. 좋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뭐 전국에 다 적용된 건 아니죠? 이제 지난번에 2005년도 831 대책은 전국을 상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뼈아프게 잘못된 것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도 없는 지역마다 다 묶어버리니까 거기까지 오히려 지금 부동산 경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이제 세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 그다음에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세 지역 중에서 이제 제일 약한 것이 조정 대상 지역, 가장 광범위한 것이요. 그래서 이번 대책 세 가지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1주택, 2주택 중과세 규정, 지금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분양권 50%, 그다음에 일선입주택 비과세 규정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전부 조정 대상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벗어난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죠.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울 25개구 전구 다 들어가 있고, 아마 지금 그 경기도는 7개 지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천 등에서. 그리고 부산에 7개. 그리고 세종시는 이제 세종시는 세 군데 다 들어갔는데요. 다 들어갔죠. 네, 세종시도 포함해가지고 40개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여기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제 원을 그리면 제일 큰 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작년 11.3 대책 이후에 6.19 대책에서 40군데로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안에 투기 과열지구가 또 생겼고, 그 안에 마지막 교집합이 투기 지역으로 11개가 묶였고, 근데 3개 다 묶인 데도 있는 거죠. 강남 그렇습니다. 4구나 세종시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다 묶였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좋습니다. 곽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저는 사실 뭐 100%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지금 뭐 정부의 가장 큰 프레임이 부동산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어쨌든 정부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이제 유도하려는 뭐 그런 측면도 강할 것 같고, 이 정도 페널티나 이 정도 규제라면 그 다주택자라고 투기 세력이라 일컬어지는 다주택자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겠죠? 지난 참여정부 때도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금 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 임대사업자, 특히 이제 장기 임대, 중공공 임대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 등록했을 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까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 중소형 규모 주택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공공 또는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양도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또 중과세가 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효과죠, 좋은 측면이죠. 물론 이제 과세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의무 임대 기간 때문에 그렇죠.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시장에서는 그런 또 영향들이 만약에 그 안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물잖아요. 그렇죠. 혜택 받은 걸 다 받고 본인은 이제 다주택자로 다시 이제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좋습니다. 안수환 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곽창석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중공공 임대주택 우리 시청자들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요. 대충 다 아시는데 그래도 중공공 임대주택의 요건과 이번에 그 잠깐 말씀하신 100% 감면 양도소득세 그 조건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요 내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세제상으로 두 가지 혜택을 줬어요.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까지 해놓은 규정. 이거는 한시법으로 적용 안 하고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중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중공공 임대주택 요건은 똑같은데 다만 뒤에 지금 말씀드린 감면 규정은 올해까지만 시행을 했다는 것인데 둘 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래가액은 주택 거래가액은 6억 원 이하이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되려면 10년 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올해 말까지는 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3년 연장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2020년까지 10월 말까지 해주는데 지금 조건은 그런 거죠.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초과해서 인상을 못하도록 그걸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곽 대표님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연간 5% 인상을 이제 리미트를 만들어 놓으면 10년 동안 있다가 그 물건이 쏟아지면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좋은 지역 같은 집가 상승은 계속 이뤄질 거고 주택 경기가 정상화 됐을 때 거기에 신축이나 분양이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 불균형이나 공급을 가로막는 어떤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신규주택 시장, 재고주택 시장을 나눠보면은 재고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해서 의무 임대 기간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매물 공급의 제한을 갖고 오고요. 또 신규 공급 쪽에서는 그 신축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수자들, 투자성 매수자들을 억제하니까 아무래도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고 이러다가 이제 한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집값이 더 올라가고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예전에 그랬었죠. 김대중 정부 때 그 카드 대란 후에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을 때 그 강남에 무슨 XX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10억 8억 양도세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 이후 중과되는 세금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과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적용된 세금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남 세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나 예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투기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그러면 일단 중과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3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차익이 5억 원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 8월 2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와 8월 3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리고 내년 4월 1일 시행한다는 다주택 중과를 시행한다는 기점이 4월 이후에 양도한 경우 시기별로 양도세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행 8월 2일 이전으로 계산해보면요. 약 1억 2,400 정도가 양도소득세인데요. 이제 8월 3일 투기적으로 지정된 다음에 10% 가산되면 약 한 1억 6,2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4월 1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금 세금 자체가 2억 9,600 정도 나오거든요.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부담이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단순하게 세부담만 따져도 아마 60% 정도가 지금 세금이 4월 1일 이후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상 우리 세무사님이 다 계산을 해갖고 오신 거니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 장특
공제 이런 거 다 적용한 거죠. 8월 2일 이전에. 그렇습니다. 공제했을 8월 2일 때 이전은 장특공제 되고 예. 기본세율. 예, 예. 8월 3일은 장특공제 되고 10% 가산된 거.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은 장특공제가 배제되고 되고 중과세. 20%가 가산된 거 상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기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차익이 5억 원 발생했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봤을 때 8월 2일 대책 발표 이전에 이걸 팔았을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돼서 세금이 약 1억 2,400만 원. 8월 3일 이후에 대책 발표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장특공제는 받는데 장특공제는 받고 세율만 10% 가산. 네. 투기적이니까 그랬을 땐 1억 6,200. 그다음에 내년 4월 1일 예정대로 다주택제 중과 시행된다면 2억 9,600만 원, 약 2억 9,600만 원의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이거는 좀 잘 생각하시고, 이거 절대 이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계산하지 마세요. 시청자들 잘 계산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금은 정말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하신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안수환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안수환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죠, 뭐. 예. 이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 6.19 대책으로 이제 마무리된 40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25개 구는 예. 전역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제 경기도 지역은 지금 과천, 성남, 그다음에 남양주, 광명, 고양, 하남, 동탄 이 지역.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금 7개 구가 들어가는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그다음 남구, 기장, 부산진, 그리고 세종시가 추가로 들어가서 예, 모두 예. 40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춘남 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큰 동그라미 제일 큰 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네, 그 안에 투기 과일 지역, 네. 투기 지역이잖아요. 지금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역을 피해서 투자를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풍선 효과라고 매체에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하죠. 네. 프레임, 그 풍선 효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8월 3일 날 부산에서 서구에서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한 200대 1이 넘는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주거정책심의회라는 옥상옥 또 그 기구가 생겨서 네. 너무 심하면 바로 즉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풍선 효과가 보여요. 이런 지역을 피해서 그 청약 그런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 실제 어때 의뢰가 많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현재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인기는, 곳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런 청약을 할 수 있는 거를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당첨이 되면 5년간 또 당첨 제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첨이 되어서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제한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승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곳에 그 매수를 해서 대출을 승계하시려는 분이 지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심각성, 그러니까 은행 자체 금융권에서도 지금 제한이 엄청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른 곳을 투자하거나 청약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규제가 있었으면 그 지역을 피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그 주택수,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주택수에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수환 세무사님, 이번에 대책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지역만 지금 중과세나 예. 뭐 이런 규정인데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세무상 어떤 규제는 없습니까? 세무상 규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개정된 세 가지가 적용될 것 같고요. 예, 예. 투기 지역은 기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적용됐고, 예, 예. 투기 과열 지구는 우리 세법상 어떤 규제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곽찬호 대표님 이번에 그 투기 과열 지구는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뭐 분양 그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기존에 그런 것들만 있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뭐 예전에는 청약에 대해서 했지만은 요번에는 광범위하게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생겼고요. 그렇죠. 또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도 생겼고
투기과열지구 초기에는 이게 청약이라든가 분양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규제가 생긴 거죠. 투기과열지구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선 선생님,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그 분양권 전매 50% 중과세, 이건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별로 세율이 달랐죠. 1년 미만은 50%였고, 1년에서 2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40%. 그다음에 2년 이상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줬는데. 일반 양도세율하고 똑같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일반하고 똑같았었죠. 그 대신 이제 이번에는 그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모두 50%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1년 미만짜리들이야 뭐 똑같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년 이상짜리들이 누진세율 적용받을 것이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모두 누진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이제 보유기간에 따른 그런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건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올해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는 지금 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세율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개정되면 이거는 이제 4월 1일에 유예를 안 줄 것이고 1월 1일 날 바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책 발표한 데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유예 규정을 별도로 안 줬기 때문에 일반법처럼 1월 1일 바로 시행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자, 안세문 사님, 그 사례를 통해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30대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받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이제 제한되는 건가요? 세법상으로 제한 규정은 없어요. 세법에서는 유일하게 오로지 그거에 대해서 세율만 중과세에서 세부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아마 이제 그런 것은 청약이라든지 어쨌든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거기서 규제를 할 것 같고 세법에서는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따로 두질 않습니다.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 50%의 중과세 말고 딴 건 없죠, 곽 대표님? 네.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금 전매 제한이 되고 있죠.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1년 뭐 기간에 따라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다 전매 제한 다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런 청약 제도 또는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저희 기센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늘 같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수급 불균형 얘기하셨는데 이번 정책으로 조금 과열됐던 시장의 어떤 형태가 또는 행태가 조금 뭐 여기 대본에는 이성을 찾아 나가려 이렇게 써있는데 뭐 이성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조금 정부에서 좋아하는 안정 국면, 조정 국면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곽 대표님이 올해 뭐 정부 일도 하셨고 하셨지만 청약 조정 지역이나 이런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국토부가 과연 기대하는 건 어떤 걸 기대할까요? 뭐 청약 시장도 과열이 돼 있었고요. 또 집을 여러 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청약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집을 분양을 받고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이 청약의 문호를 더 넓혀서 실수요자들이 당첨이 쉽게 되도록 하는 그런 뭐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게 뭐 청약만 딱 띄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주택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그 새로 나오는 물량들은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대부분 되니까 나는 이제 당첨되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려보자. 물량 나오는 걸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아파트 분양을 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물량들이 다 지금 또다시 연기되고 있고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는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과거에 비해서 공급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금 무주택자들은 잘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원하는 이런 물량들, 내가 청약하고 싶은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예를 들어 공급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100% 가점제 뭐 이런 거 허가실 따지기 이전에 일단 공급하는 주체들이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공급을 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일단 절대량이 줄 거고. 그럼요. 일단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상황에서 공급자가, 사업자가 그 리스크를 부담하고 그 분양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0, 40대가 안승환 대표님
무주택자예요. 그 네. 보통 3, 40대 초반까지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좀 그래요. 뭐냐면 이제 7천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연소득 합산 6천만 원으로 해갖고 가점제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기간도 있고 부양 가족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대가 애를 뭐 지금 현재 출산 분위기 봐서 몇 명이나 낳겠습니까? 가점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 제도의 변환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청약 가점제를 하면은 나이가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이런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공급자들은 그런 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40%밖에 대출도 안 해주고. 대출도 40%뿐이 안 해주고. 그러면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거죠. 이제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은 또 맞벌이 하면 돈은 있지만은 청약 가점으로 하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량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좋습니다. 안수함 세무사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 1세대 1주택 이것도 엄청 셀 것 같은데 비과세 규정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써놓은 정책들이 중과세 그러면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두 가지 갖고 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거주기간을 추가시키는데요. 기존에 있던 보유기간 2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주기간 2년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전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로 했으니까 이거는 올해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법을 아예 바꿔가지고요. 지금 취득 시부터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제안해 둔 것 같습니다. 이 2년 거주요건은 원래 있었던 거였죠. 예전에는 있다가요. 그거 삭제가 됐죠. 삭제됐다. 그때는 비과세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명목으로 그렇죠. 서울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신도시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던 거를 폐지를 했었었죠. 했다가 다시 지금 이건 부활된 겁니다. 부활된 건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1월 개정을 해서 연말에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2년 보유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2018년, 19년도에야 이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대신 올해 지금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8월 3일 이후 취득하신 분들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언론에서 또 이제 그 자극적인 사례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집을 한 채 샀고 거주하려다가 요건이 안 돼서 뭐 전세를 놓고 이럴래 분들이 여기에 이제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사례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 2일 이전에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주 요건을 한 거 생각 못하고 분양을 받아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거는 취득 자체를 취득식으로 따지니까 잔금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 분양받을 시점을 몰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요건 없이 지금 보유만 하려고 맘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거주 요건을 충족하라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비과세 받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죠. 참, 본인이 다주택자가 됐네요.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되니까 또 있는 사람과 또 다주택자가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돼버리죠. 자, 곽 대표님, 요거는 좀, 곽 대표님 이때까지 주장했던 거나 우리 기센의 분위기가 맞는 건데요. 이번에 8.2 대책 하는 이 부동산 대책 정확한 명칭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좀 길긴 한데, 그 시장이나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긍정의 효과, 부정의 효과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잠깐 했던 얘기처럼 정작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타겟팅 대상으로 삼았던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이제 페널티처럼 됐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 한번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에 규제가 이제 아주 전방위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은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고 거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거래 관련된 규제, 또 청약 단계 규제, 이게 4가지 분야인데 거의 보유세를 빼고는 거의 총망라한 수준의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거를 목표로 이런 취지로 대책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대책이 나온 후에 보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일정 지역에서는 또 규제가 묶이는 거고요.
또 실수요자들한테도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이 거주 기간 요건이 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죠. 또 청약의 경우에는 문호는 넓혀놨지만은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어렵고 또 일반 개발 사업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놔서 물량이 나와야 분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집값이 만약에 뭐 정부의 의도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과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그럼 집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만약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안 사죠. 집을 구입할 이유가 없죠. 전세 살면 그냥 전세 살고 마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대책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되고 또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하락한 집값을 받아줄 사람들도 의외로 또 다주택자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번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주택임대사업 또는 중공공 임대사업을 통해서 이 많이 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혜택이 확장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뭐 재산세라든가 취득단계 세금, 나중에 양도단계 세금까지도 다주택자한테는 혜택이 더 돌아가고 다주택 임대사업을 안 하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 또 1주택자 이런 분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규제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세가 또 월세가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또 더 장기적으로 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지내 공급도 제한될 거고 또 외곽 지역에 이미 택지가 거의 고갈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 개발 사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지금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가가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에 의해서 또 전세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의외로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매가의 전망은 불투명할지 몰라도 전세가가 상승한다면은 그다지 보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팔면은 중과세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보유라는 선택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나왔던 대책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나왔지만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에 대한 대안이 그나마 참여정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뭐 택지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갖고 할지 그러니까 이 공급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또 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과연 공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에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공공택지나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정가의보도 같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근데 그린벨트 해제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한 수준이면은 여기가 나중에 이제 택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보통 한 6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입주할 때까지는 빨라도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4, 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6년, 7년, 8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이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좋습니다. 아직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수남 세무사님께 마지막 질문인데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세법에서 뭐 계약일, 잔급일 기준, 등기기보다 빠를 때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일 8월 3일 이후일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드리기 전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아까처럼 분양권처럼 50% 중과세가 되는지 범위가 포함되는지가 지금 이제 그 설명이 안 됐었는데요. 이 50% 중과세 규정에서는 일반 분양권만 해당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 분양권, 민간주택 분양권만 그 50% 중과세가 해당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서는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중과세는 안 돼요. 주택수에 들어가기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주택을 중과세 받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입주권은 중과세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적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 적용률을 따르도록 하다 보니까 일반 적용료는 양도소득세는 다 모든 것이 양도시기에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맺어놓고 잔금을 8월 3일 이후에 받으신 분들, 그러면 투기적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적용 대상이 돼버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계약만 맺어놓고 잔금 청산이 안 되신 분들, 8월 3일 이후에 돼버리면 지금 말하는 취득 분양권에 해당이 돼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법을 만들 때는 좀 정성을 들여서 좀 국민들한테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악용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소급 적용을 지금 계약일 기준으로 지금 다시 바꿔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금이 주고받은 것이 입증되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의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그 불이익이 없도록 좀 이렇게 법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가 파리 대책이라는 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 한 가지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정우 정책실장이라고 계셨잖아요. 지금 경북대교에. 그분이 얼마 전 쓴 칼럼 기고한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아까 세 분이 다 걱정하시는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활용 점정격인 보유세 증세를, 과세를, 중과세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이렇게 정말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얘기 재밌게 보셨죠? 하여튼 세금 관련된 건요, 꼭 제가 부탁드릴 건 없지만 본인들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꼭 전문가들하고 저희 부동산 전문가들도 안수삼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랑 꼭 상담합니다. 꼭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드립니다. 하물며 일반 시청자들은요, 세금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그런 거 아깝다 생각하지만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짧은 시간에 주냐 애쓰셨습니다. 오늘 먼저 수고해주신 우리 안수삼 대표님하고 곽창석 대표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저는 이춘원 본부장과 함께 기센 매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저희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조언이니까 수익률 같은 거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기센 매물 만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전문가들 빠른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번이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스앤 매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스앤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 72.05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5천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 있는 투기 지역에 지정된 데네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어떤 주택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 2억 6천만 원,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월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예상하고요. 대출은 1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전세 시는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월세 시는 1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지금 현재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2동으로 단지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인 다세대로 복합 건물로 지어지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지어집니다. 화곡역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고요. 전용 면적 44.08제곱미터, 분양 면적 72.05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가스레인지 등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에 대한 자세한 입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보로 화곡역이 5분 거리에 있고요. 5호선이고요. 2호선 까치산역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1.8km 이내에 있고요. 공항철도선인 김포공항역이 도보 2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그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 문화공간 등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재래시장 화곡본동시장과 그 주거 환경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인근의 강서 문화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으로 소액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파리 대책으로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데 실제 이 본 물건은 실거주를 하시거나 혹은 또 임대사업자를 내어서 장기 보유를 하셨을 경우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추천 포인트, 개발 호재까지 합쳐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강서구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서울 지역 내에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마곡 신도시 110만 평에 16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인구 유입 또한 그 부동산의 지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5호선 화곡역 그리고 까치산역 9호선 급행전철인 가양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여건도 또한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우장초등학교와 우장산공원, 강서문화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거 지역으로서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5년 후 강서구의 모습을 예상을 해보시면 투자처로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관심 갖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정리와 함께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인근 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는 노후주택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무척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3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실거주하거나 또는 또 투자처로서 또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 지역의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인근의 그 공원도, 큰 공원도, 지금 강서 마곡지구의 보타니크 서울식물원이 지금 올림픽 공원보다도 더 큰 크기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주변에 이화의료원이라든가 그 인근의 인프라들이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쾌적성과 편리성 이런 것들은 주거형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꼭 체크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세미나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에클라트 2층 세미나실에서 투자 세미나 진행합니다. 저희 투자 세미나 주제는 다주택자 매도 전략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문의는 02-523-9441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회사 오비스트 이춘남 본부장, 저와 그리고 이소윤 이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 만난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시면 유익한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기센 매물 소개해 주신 이춘남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기센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추가 지난 다음 바람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졌다는 얘기죠. 우리 시청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셔야 저희 프로그램 오래오래 보실 수 있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 더 재미있는 소식 갖고 시청자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